57. 한편 에인젤 클레는 왔던 길을 기계적으로 되돌아가 숙박했던 여관의 아침 식탁 앞에 앉아 허공을 쳐다보았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도 모른 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지불한 다음 들고 온 유일한 짐인 세면도구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다. 떠나려는 순간 전보 한 탕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주소를 보내주어 안심이 되었다. 그의 둘째 형 커스버트가 머시챈트에게 청혼했는데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다. 클레는 전보지를 구겨지고 역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역에 도착하자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기차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앉아서 15분가량을 기다렸는데 거기 더 있고 싶지 않았다. 서두를 이유야 없었지만 상심으로 감각조차 마비된 그는 그런 경험의 무대가 된 도시에서 당장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정거장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기로 했다. 그가 따라 걸어간 큰 길은 사방이 탁 트여 있었고 조금 걸어가자 골짜기 쪽으로 이어졌다.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길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였다. 그 길의 끝에 이르러 서쪽의 경사지를 오르기 위해 숨을 돌리던 그는 무의식적으로 돌아보았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 같았다. 그의 뒤로 보이는 테이프 같은 길바닥은 점점 좁아졌고 저 멀리 텅 빈 하얀 공간에 점 하나가 나타나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어떤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클레는 막연히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다렸다. 비탈길을 내려오는 사람은 여자였지만 아내가 뒤를 쫓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주 가까워지고 나서야 그녀가 테스라는 확신이 섰다. 정거장에 도착하기 전에 역에서 돌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왔어요. 너무나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자신의 팔에 낀 다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가는 길에 행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큰 길을 버리고 전나무 숲에 난 오솔길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구슬픈 소리를 내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야 멈춰서서 그녀에게 의문을 눈길을 던졌다. 에인젤,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말했다. 내가 왜 뒤따라왔는지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말을 해주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핏기 없는 가련한 미소가 떠올랐다. 뭐라고? 그는 되묻기는 했지만 그녀의 태도가 이상스러운 것으로 미루어 일시적 정신착란이라고 판단했다. 살인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에인젤, 오래전에 그 사람 입을 장갑으로 후려친 적이 있어요. 순진한 어린 시절 날 덫에 걸리게 만든 거며 날 통해서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의 삶을 망쳐버렸지만 이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에인젤. 당신을 사랑한 만큼 알죠? 그렇죠. 그걸 믿죠.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떠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탓하지는 않아요. 다만 에인젤, 그 사람을 죽였으니 당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거죠? 달려오면서 내내 그 일을 해치웠으니 이제 당신이 날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랐어요. 당신을 잃는 걸 더는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견딜 수 없었는지 모를 거예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내 소중한 여보, 그렇게 말해줘요.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널 정말 사랑해, 테스. 오, 정말 사랑해. 예전의 나로 돌아갔어. 열정적으로 힘을 주어 그녀를 꼭 껴안으면서 그가 말했다. 그런데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을 죽였다니?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꿈꾸듯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육체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어?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울고 있는데 내게 독서를 퍼붓고 당신에게도 더러운 욕을 했어요. 그래서 해버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전에도 당신 끈으로 날 괴롭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옷을 입고 당신을 찾으러 나왔어요. 그는 그녀가 이불로 저질렀다고 말한 일이 최소한 소심하게나마 시도한 일임을 차츰 믿게 되었다. 그녀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 불러일으킨 전율은 사랑의 힘과 그 기이한 속성에 대한 놀라움과 섞여들었다. 그런 사랑이 그녀의 도덕적 판단을 지워버렸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녀는 마침내 안심한 것 같았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에 기워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더부빌 혈통의 어떤 무엇이 이런 일탈로 이것을 일탈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탈로 치달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더부빌 가문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차와 살인에 관한 전설이 생겨났겠지 하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혼란스럽고 흥분된 상태에서 생각을 가다듬어 그는 언급된 바 미칠 듯한 비탄의 순간에 그녀가 제정신을 잃고 이런 혼돈에 빠진 것이라고 추론했다.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이었다. 일시적인 장난이라면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그를 보호자로 철석같이 믿고 매달리는 버림받은 아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가 그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클레어의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찼다. 그는 창백한 입술로 끝없는 키스를 퍼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널 버리지 않을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전력을 다해 널 지켜줄게. 내 사랑, 너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아니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숲길을 계속 걸었고 그녀는 이따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볼품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녀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벽 그 자체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안티노우스였고, 안티노우스는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총애한 미소년입니다. 안티노우스였고 아폴로 신이었다.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그녀에게 지금 그의 초췌한 얼굴은 그를 처음 봤을 때와 다르지 않게 신선한 아침처럼 아름다웠다. 이것이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했고 또 그녀의 순수함을 믿어준 유일한 남자의 얼굴 아니던가. 그는 혹시 하는 직감에서 원래 계획대로 읍내 외곽의 첫 번째 정거장으로 가는 대신 몇 마일이고 펼쳐진 전나무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서로 혈의를 껴안고 마른 전나무 잎이 이불처럼 덮인 곳을 거닐면서 가로막는 사람 없이 이 시체가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로막는 사람 없이 마침내 둘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막연한 도취감에 젖어들었다. 이렇게 몇 마일을 걸었는데 테스가 정신을 차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소심하게 물었다. 우리 어디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몰라, 내 사랑. 왜? 나도 몰라요. 글쎄, 몇 마일 더 걷다가 저녁때가 되면 어디 숙박할 데를 찾아보자. 외딴 농가라든지. 테시, 너 잘 걷는 편이야? 그럼요. 당신 팔에 안겨서라면 언제까지라도 걸을 수 있어요. 좋은 생각 같았다. 그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큰 길을 피하고 북쪽으로 짐작되는 방향으로 호젓한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날 하루 그들의 움직임은 현실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연했다. 두 사람 모두 도피나 변장 혹은 장기간의 은신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의 계획은 모두 어린아이 두 명의 그것처럼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었다. 그들은 정오쯤 길가 주막에 이르렀고 테스는 그와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뭘 좀 먹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나무와 등불 사이에 반은 숲이고 반은 황야인 지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 사이에 숨어 있으라고 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차려 입은 데다 들고 있는 상하 손잡이 양산도 우연히 지나가게 된 이 궁벽한 곳에서는 처음 보는 물건일 터라 그녀가 주막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눈길을 끌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6사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포도주 2병을 가지고 곧 되돌아왔다. 비상사태가 생기더라도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다. 그들은 마른 나무까지 앉아 식사를 했다. 1시와 2시 사이에 그들은 남은 음식을 싸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얼마든지 그럴 기운이 났어요. 그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대충 내륙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얼마간 숨어 지나자. 우리를 잡으려고 해안 근처로 갔을 테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 즈음이 되면 항구 쪽으로 가도록 하고. 클레어가 말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더 꼭 붙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그들은 곧장 내륙 쪽으로 향했다. 계절은 영국의 5월이라 청명하게 맑았고 오후에는 제법 따뜻하기도 했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뉴 포리스트 숲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저녁때가 되어 길모퉁이를 돌자 작은 개울과 다리 건너편에 흰 페인트로 가구 포함 매력적인 저택 새놓음이라고 커다란 게시판이 보였다. 그 아래 상세한 내용과 런던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문을 지나가자 그들의 눈에 표준적인 모양의 침실이 여러 개인 구식 벽돌집이 들어왔다. 알만한 집이야, 클레어가 말했다. 브램시어스트 코트라고 부르지. 집을 비워놓아서 진입로에 풀이 무성하군. 열려있는 창문이 있는걸요, 테스가 말했다.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놓은 거야. 저 많은 방들이 비어있는데 우린 머리 누일 집이 없네요. 지쳤나 보다 테스. 좀 이따가 쉬자. 그녀의 슬픈 입술에 키스를 한 그는 다시 그녀를 이끌고 걸었다. 그도 역시 피로를 느꼈다. 12마일에서 15마일은 좋게 걸었으므로 어떻게 쉴 자리를 마련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였다. 외딴 농가와 작은 주막들을 멀리서 보고 주막으로 가려고 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마침내 그들은 발을 질질 끌기에 이르렀고 그러다가 멈춰섰다.
나무 밑에서 자면 안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러기에는 철이 이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지나쳐온 그 빈집이 어떨까? 다시 거리로 돌아가자. 그가 말했다. 온 길을 반 시간이나 되돌아가서야 그 집 대문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 그는 안에 누가 있는지 살피고 올 테니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했다. 테스가 대문 안쪽의 덤불 숲에 앉아있는 동안 클레어는 살금살금 집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테스는 자신이 아니라 엔젤 걱정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소년에게 물어 노파 한 사람이 집 관리를 맡고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만 근처 마을에서 건너와 창문을 열고 닫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해질녘에 창문을 닫으러 올 것 같았다. 자, 아래쪽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기서 쉬도록 하자. 그가 말했다. 그의 호위 아래 그녀는 용감하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덧문이 내려진 창문들은 집의 내부를 들여다볼 가능성을 맹인의 눈알처럼 배제했다. 몇 걸음 더 나아가다 현관문이 있었고 그 옆에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클레어가 먼저 기어올라 들어간 다음 테스를 안으로 끌어주었다. 현관 앞의 홀을 제외한 모든 방이 캄캄했다. 그들은 층계 위로 올라갔다. 2층도 덧문이 꼭꼭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현관 앞의 창과 뒤편의 창을 하나씩 여는 정도의 형식적인 환기를 하는 것 같았다. 클레어는 큰 방의 걸쇠를 열고 조심스럽게 더듬어 방을 가로질러 가서 덧문을 반뼘 정도 열어놓았다. 한 줄기 눈부신 햇빛이 방 안을 비추자 육중한 구식 가구들과 진홍빛 능직 벽지 그리고 머리 쪽에 아틀란타의 경주를 묘사한 이거는 그리스 신화의 처녀 사냥꾼 아틀란타가 달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기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벌인 경주라고 하네요. 아틀란타의 경주를 묘사한 달리는 사람들이 새겨진 거대한 사주식 침대가 드러났다. 드디어 쉴 수 있다. 가방과 음식물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다. 그들은 관리인이 창문을 닫으러 올 때까지 숨을 죽였다. 노파가 무슨 이유에서든 그들이 있는 방을 열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느라 덧문도 이전처럼 닫고 시력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6시와 7시 사이에 노파가 왔으나 그들이 있는 쪽으로는 오지 않았다. 그녀가 창문을 닫고 걸쇠를 내리고 현관문을 잠그고 가는 소리를 들은 그들은 다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 틈새를 벌려놓고 식사를 했다. 이윽고 밤의 어둠이 조금씩 그들을 에워쌌지만 그들에게는 어둠을 밝힐 촛불이 없었다. 58. 밤은 이상할 만큼 음숙하고 고요했다. 새벽 1~2시경 그녀는 그가 꿈결에 그녀를 팔에 안고 푸르운 강을 건너 둘 다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을 야기했으며 그런 다음 폐허가 된 수도원의 석관에 그녀를 누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여태껏 그 일을 모르고 있었다. 왜 그 다음날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 그랬더라면 많은 오해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말했다. 지난 일은 생각하지 마요. 난 지금 이곳 바깥의 일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야 해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날 슬픔이 닥치지는 않았다.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가 끼었다. 관리인이 날씨가 좋은 날에만 창문을 연다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클레어는 잠이 든 테스를 두고 집안을 살펴보았다. 집안에 음식은 없었지만 물은 있었다. 그는 안개가 낀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와 2마일쯤 떨어진 작은 마을의 상점으로 가서 차, 빵, 버터, 작은 양철 주전자와 연기를 내지 않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알코올 램프를 사왔다. 그가 방에 들어오자 그녀가 잠을 깼고 사온 음식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 그렇게 낮이 지나 밤이 되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보냈다. 사람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그들의 안식을, 대단한 안식은 못 되었지만 안식을 방해하지 않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어느새 닷새가 지나갔다. 날씨의 변화가 유일한 사건이요. 뉴포리스트의 새들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무언의 합의라도 한 듯 결혼식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랬던 그 사이의 시간은 혼돈 속으로 사라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이전과 이후의 시간이 그 사이를 메워버렸다. 은신처를 버리고 사우샘프턴이나 런던으로 가자고 그가 말할 때마다 그녀는 이상하게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달콤하고 즐거운데 왜 끝내려고 해요? 그녀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말아요. 그리고 덧문의 틈새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 바깥은 모두 근심뿐이에요. 이 안은 행복인데. 그도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안에는 사랑과 합일과 용서가 있었지만 바깥 세상은 냉혹했다. 그리고 그의 뺨에 뺨을 맞대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지금 날 생각하는 마음이 변할까 겁이 나요. 지금의 마음이 변한다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날 경멸할 때가 되면 죽어서 땅에 묻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날 경멸했다는 걸 알지 못할 테니까. 절대로 당신을 경멸하는 일은 없어. 그러기를 바라죠. 하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떤 남자라도 언젠가 날 멸시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원래는 파리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다치는 걸 못 보고 세상에 갇힌 새만 봐도 울곤 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하루를 더 지냈다. 밤이 되자 우중충하던 하늘이 개었고 그 결과 근방에 사는 관리인 노파가 유난히 일찍 일어났다. 찬란한 해돋이 때문에 노파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넘쳤다. 그녀는 곧바로 저택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아야지. 날이 좋을 때 확실하게 환기를 해놓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6시 전에 도착해서 아래층 창문을 열었고 2층에 있는 침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그들이 자고 있는 방의 손잡이를 돌리려는 찰나였다. 그 순간 노파는 방 안에서 사람 숨소리가 난다고 생각했다. 슬리퍼를 신은 노파의 걸음으로 거기까지 별소리를 내지 않고 올라온 터라 노파는 즉시 물러서려 했다. 그러다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문 앞으로 가서 가만히 손잡이를 돌렸다. 자물쇠는 고장났지만 안에서 가구 하나를 문 쪽으로 옮겨 놓아 문은 몇 센티미터 이상 열리지 않았다. 덧문 틈새로 한 줄기 아침 햇살이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테스의 입술은 에인젤의 뺨 옆에서 반쯤 핀 꽃봉오리처럼 열려 있었다. 관리인 노파는 떠돌이 방랑자들의 뻔뻔스러움에 처음에는 분가했으나 그들의 천진스러운 얼굴과 의자에 걸쳐놓은 테스의 우아한 겉옷, 그 옆에 놓인 비단 양말, 예쁜 양산, 그리고 갈아입을 옷 없이 여기 올 때까지 입고 있던 다른 옷들에 감탄한 나머지 지체가 높은 분들이 사랑의 도피에 나섰다는 생각에 동정심까지 생겼다. 노파는 이웃들과 이 묘한 사건을 의논해야겠다는 생각에 문을 닫았고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내려갔다. 노파가 물러가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테스가 그 다음에 클레어가 잠을 깼다. 두 사람 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무엇인가가 잠자리를 방해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옷을 입자마자 클레어는 한 뼘의 덧문 틈새로 잔디밭을 꼼꼼히 살폈다. 곧바로 떠나는 게 좋겠다. 그가 말했다. 날이 맑게 겠어. 그리고 누군가 이 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어쨌거나 그 노파가 오늘은 분명히 올 거야. 그녀는 거역하지 않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방을 정돈하고 그들 소유의 물건 몇 가지를 집어들고 소리 없이 떠났다. 숲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돌아서서 그 집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아, 행복한 집아 안녕. 그녀가 말했다. 잘해야 몇 주 더 살 텐데 저기 더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 말 하지마 테스. 곧 이 지방을 벗어날 수 있어. 가려고 했던 길을 따라 계속 북쪽으로 가자. 아무도 거기서 우리를 찾지 않을 거야. 추적에 왔다면 웨섹스의 항구에서 찾을걸. 북쪽에 도착하면 항구로 가서 떠나자. 그렇게 그녀를 설득해 계획대로 하기로 하고 그들은 북쪽을 향해 똑바로 걸었다. 집에서 오래 쉰 덕에 힘차게 걸어서 정오쯤 가는 길을 가로막는 뾰족탑이 많은 도시 멜체스터 근처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후에는 관목 등불에서 쉬고 어둠을 틈타 걷기로 결정했다. 해질 무렵 에인젤은 8대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사왔고 다시 밤 행군을 시작해 8시경 동부 웨섹스와 중부 웨섹스의 경계를 지났다. 길이 있든 없든 테스에게 걷기는 새로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쾌하게 걸었다. 그들을 가로막는 큰 강을 걷기 위해 가는 길이 있는 고도 멜체스트로 들어가 시내의 다리를 이용해야만 했다. 거의 자정이 되었을 때 발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포장도로를 피하며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는 인적이 끊긴 거리를 지나갔다. 우아한 대성당 건물들이 왼쪽으로 희미하게 솟아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단 시내를 빠져나온 다음 그들은 유료 도로를 따라 걸었고 몇 마일 지나자 탁 트인 평지를 가로질렀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희미한 달빛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도 졌고 구름은 거의 머리에 내려앉았다. 밤은 동굴 속처럼 캄캄해졌다. 그래도 길을 찾아 앞으로 나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풀밭으로 가려고 했는데 산 울타리나 담 같은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사방은 열려있는 적막과 어두운 고독이었고 그 위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렇게 더듬듯 2, 3마일 더 갔을 때 갑자기 클레어는 바로 앞의 거대한 구조물이 풀밭 위로 깎아지른 듯 솟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다가 거의 부딪힐 뻔했다. 도대체 이 기괴한 곳이 어디야? 에인젤이 말했다. 윙윙 소리가 나요. 들어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귀를 기울였다. 바람은 마치 이 구조물을 악기 삼아 연주라도 하듯 거대한 외줄 하프같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쪽 손을 두고 한두 걸음 앞으로 나아간 클레어는 구조물의 수직 표면을 더듬었다.
있거나 다듬은 흔적이 없는 거대한 돌 같았다. 손가락을 위로 올려 그가 마주한 것이 거대한 직사각형의 돌기둥임을 확인했다. 왼쪽 손을 뻗으니 옆에도 비슷한 돌기둥이 만져졌다. 높이는 가늠할 수 없었지만 머리 위로 검은 하늘을 더욱 검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돌 기둥들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처마돌이 같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둥 사이 처마돌이 아래로 들어가 보았다. 옷자락이 돌의 표면에 스치는 소리가 울려 펴졌지만 여전히 야외에 있는 느낌이었다. 지붕이 없는 건물이었다. 테스는 겁이 나서 숨을 죽였고 에인즐도 당혹감에 이렇게 말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옆으로 더듬어가면서 탑처럼 솟은 또 다른 기둥과 마주했다. 처음 것과 마찬가지로 단호하고 완고한 기둥이었다. 그 너머에 또 하나 이어졌다. 이 건물은 모두 문과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처마돌로 연결된 것들도 있었다. 바람의 신전이 따로 없군, 그가 말했다. 다음 기둥은 돌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른 것들은 돌 3개로 문 모양을 만들었다. 또 어떤 것들은 넘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통로가 났다. 광활한 풀밭에서 이런 것들이 돌기둥 숲을 이루고 있음이 곧 분명해졌다. 두 사람은 밤의 천막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마침내 그 한가운데 섰다. 이건 스톤헨지야, 크레어가 말했다. 이교도들의 신전이란 말이죠. 그래, 수천 년도 더 되었고 더부빌 가문보다 더 오래됐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보? 좀 더 가면 실만한 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정말 너무 지친 테스는 바로 옆 직사각형의 석판 위에 몸을 누웠다. 기둥 하나가 바람을 막아주었고 낮에 햇빛을 받은 돌바닥은 따스하고 건조해서 치마와 구두를 축축하게 적신 거칠거칠하고 냉기가 서린 풀밭과는 대조적으로 안락한 느낌이었다. 에인젤, 난 더 가고 싶지 않아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여기 낮이면 먼 마을 밖에서도 보이는 곳이야.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외가 친척 한 분이 이 근방에서 양을 쳤대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텔버테이스에 있을 때 당신은 나한테 이교도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니까 고향에 온 셈이네요. 그는 몸을 쭉 펴고 누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키스했다. 졸린 거야 여보? 그런데 재단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 난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머리 위에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게 크나큰 행복을 맛본 뒤라서 그런지 아주 엄숙하면서도 쓸쓸하네요. 이 세상에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리자로만 빼고요. 근래에는 날이 좀 밝아질 때까지 그녀를 여기서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고 옆에 앉았다. 에인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위해서 리자루를 돌봐줄래요? 돌기둥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오랫동안 함께 듣고 있다가 그녀가 물었다. 그렇게 하지. 그 아이는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깨끗해요. 아, 에인절, 난 곧 죽을 텐데 혹시 그렇게 되면 당신이 그 애와 결혼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좋겠어요. 늘 이러면 난 모든 걸 다 잃은 거야. 게다가 그 아이는 내 처제잖아. 그게 뭐 어땠어요, 에인절? 말롯 인근에선 처제와 결혼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리자르는 유순하고 상냥한 데다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되어 만나면 당신을 그 애와 기꺼이 나누어 가질 거예요. 에인절, 그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당신한테 어울리도록 키워주면 좋겠어요. 그 애는 내게서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애가 당신 사람이 된다면 죽음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다시는 이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테스는 입을 다물었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돌기둥 사이로 멀리 동북쪽 하늘에서 수평으로 비쳐오는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우묵하게 파인 한결같이 시커먼 구름장이 냄비 뚜껑 열리듯 통째로 사라지며 땅끝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햇살을 배경으로 외따로 혹은 세개로 이루어진 키 큰 돌기둥들이 시커먼 형체를 드러냈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지,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 누구한테요? 태양한테 바쳤을걸? 저기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돌기둥이 태양을 향하고 있잖아. 곧 그 뒤에서 태양이 솟아오를 거야.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뭘 믿든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거 기억나요? 그렇지만 난 당신 생각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했어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말해줘요, 엔젤. 우리가 죽은 다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알고 싶어요. 그는 그 순간 대답을 피하려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아, 엔젤, 그건 못 만나는 뜻이겠네요? 그녀는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은데 너무나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과 나도 에인젤 다시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그랬다. 이 위대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에 침묵을 지켰던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그랬듯 클레어는 그 중대한 순간의 중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1, 2분이 지나자 그녀는 고른 숨소리를 냈고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동쪽 지평선에 따라 밝아오는 은빛 여명 덕분에 대평원의 먼 곳까지도 어선풀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거대한 풍경은 해 뜨기 직전에 늘 그렇듯 자제와 과묵과 망설임의 인상을 풍겼다. 동쪽의 돌기둥과 처마돌이들은 햇빛을 등지고 시커멓게 솟아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불꽃 모양의 태양석이 있었으며 그 중간에 제단석이 있었다. 잠시 후 밤바람이 멎었고 바위마다 큰 모양으로 우묵하게 파인 곳에 고여있던 물의 떨림도 멈추었다. 그 순간 동쪽의 경사지 가장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점 같은 것이 움직였다. 태양석 너무 푹 꺼진 곳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의 머리였다. 클레어는 계속 갈 걸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기로 했다. 그 사람은 그들이 있는 돌기둥의 원지를 향해 직진해 왔다. 뒤쪽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바닥에 누워있는 기둥 너머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오른쪽 가까이 고인돌 아래 한 사람이, 왼쪽에도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사나이는 새벽빛을 정면으로 받아 큰 키와 훈련받은 그림그리까지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포위해왔다.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벌떡 일어난 그는 무기로 쓸 돌멩이나 도망칠 방도 무엇이든 찾아보려고 둘러보았다. 그러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가 바짝 다가섰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가 말했다. 들판에 우리 동료들이 16이나 깔려있고 이 지역 전체에 큰 경보가 발령되었거든요. 잠이라도 마저 자게 해주게. 그는 다가와 둘러선 사내들에게 낮은 소리로 간청했다. 그때까지 테스를 보지 못한 그들은 누워있는 그녀를 보자 반대하지 않고 주변의 돌기둥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누운 돌 앞으로 다가가 몸을 숙이고 그 가련한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빨라지면서 작아져 여자가 아니라 작은 생물의 숨소리 같았다. 모두 밝아오는 햇빛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손만 은빛으로 빛났고 나머지 부분은 어두웠다. 돌 기둥들은 초록이 감도는 회색빛을 띄었고 들판은 여전히 거대한 어둠이었다. 이윽고 햇빛이 쉐어지면서 한 줄기 햇살이 잠든 그녀의 몸을 비추더니 눈꺼풀 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깨웠다. 무슨 일이에요, 엔젤? 놀라 벌떡 일어난 그녀가 말했다. 날 데리러 왔나요? 그래 여보, 사람들이 왔어. 그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엔젤, 난 그 밤 기쁘기까지 한 걸요. 그래요, 기뻐요. 이 행복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너무 큰 행복이라.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당신이 날 멸시할 때까지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녀는 일어서서 몸을 수스린 다음 앞으로 나섰다. 사내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59. 이 스톤헨지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네. 59. 맑고 따뜻한 7월 아침, 한때 웨섹스의 수도였던 아름다운 고도 윈슨스트는 구렁이 많은 목초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여름을 맞아 벽돌 타일 사암으로 된 박공 집마다 외피처럼 덮여있던 이끼는 거의 말라붙었고 목초지의 시냇물도 수위가 낮아졌다. 서문에서 중시의 십자가산까지, 다시 거기서 다리까지 비탈길로 된 큰 길에서는 구식 장날이 시작되기 전 을에 벌어지는 썰고 닦기가 한가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윈슨스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큰 길은 앞서 언급한 서문에서 정확히 1마일을 일정한 기울기의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서 주택가에서 서서히 멀어졌다. 도시 외곽에서 이 비탈길을 빠른 걸음으로 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슨 생각에 몰두하고 있어서 오르막이 힘들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조금 아래쪽에 있는 담장이 높은 쪽문의 빗장을 열고 빠져나와 이 길로 들어섰다. 인간과 사람들이 눈길에서 벗어나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이 길이 가장 빠른 방도인 듯 보였다. 젊은이들이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고 그들의 슬픈 그림그리를 햇빛이 무정하게도 웃으며 내려다 보았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에인젤 클레어였고 다른 하나는 키가 큰 꽃봉오리 같은 처녀로
절반은 소녀고 절반은 여자라고 할 수 있겠다. 영적으로 정화된 테스요. 테스보다 호리호리하지만 똑같이 아름다운 눈매를 가진 클레의 처제 리자루였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반쪽이 되었다. 손은 잡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걷는 그들의 모습은 조토의 그림 두 사도를 연상시켰다. 그들이 거대한 웨스트힐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시내의 시계들이 8시를 쳤다. 둘 다 종소리에 깜짝 놀랐고 몇 발자국 더 걸어가 언덕을 배경으로 푸른 불밭 가장자리에 희게 서 있는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다. 그 다음부터는 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다. 그들은 풀밭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입지를 압도하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몸이 굳을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이정표 옆에서 기다렸다. 그 꼭대기에서는 사방으로 끝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눈 아래 골짜기에는 그들이 막 떠나온 도시가 있었고 특히 좀 더 눈에 띄는 건물들은 실물 크기의 그림처럼 뚜렷했다. 그 중에는 노르망디식 창문과 엄청난 길이의 회랑과 본당을 자랑하는 거대한 대성당의 탑, 성 토머스 성당의 뾰족탑, 대학의 작은 뾰족탑이 있었고 약간 오른쪽으로 오늘날까지도 여행자들에게 빵과 맥주를 배급해주는 오래된 순례자 숙박소와 탑과 박공들이 보였다. 도시 뒤로는 성 캐서린 언덕의 둥그런 고지가 자리 잡았고 그 너머 끝없이 풍경이 펼쳐지다가 마침내 내리비치는 햇빛 속으로 지평선의 모습을 감추었다. 멀리 펼쳐진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도시의 다른 건물들 앞쪽에 평평한 회색 옥상을 드러낸 커다란 붉은 벽돌 건물이 서 있었다. 줄지어 선 짧은 쇠창살 창문들이 강금을 암시하는 그 건물은 전체적으로 딱딱한 인상을 풍기며 고딕식 건축물들의 예스러운 파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앞을 지나갈 때는 건물의 주목과 상록 떡갈나무로 다소 가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확연히 다 보였다. 두 사람이 얼마 전에 빠져나온 쪽문은 이 건물의 담장에 있었다. 건물 한복판의 꼭대기가 평평한 보기 흉한 팔각탑이 동쪽 지평선을 마주하고 서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보면 빛을 등진 엄지 쪽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 경관에서 단 하나의 오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길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바로 이 오점에 머물렀다. 이 탑의 처마 장식대에 긴 깃대가 꽂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다. 8시를 알리는 시계가 치고 몇 분이 지나 깃대 위로 무언가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바람에 풀럭였다. 검은 깃발이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아이스킬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의 장, 이거 그리스의 고대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글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아이스킬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의 장이 테스를 갖고 노는 장난을 마쳤다. 더버빌 가문의 기사들과 기부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덤 속에 잠들어 있었다. 말없이 지켜보던 두 사람은 마치 기도를 드리듯 미동도 하지 않고 한참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깃발은 계속 소리 없이 휘날렸다. 기운을 차리자마자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손을 잡고 갈 길을 갔다. 8째 사형을 당했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더버빌 가이 테스,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 가이 테스 모두 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오늘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저녁 6시 경입니다.